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요양원. 56세 정순애는 환자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의 남편 강태수가 낯선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여자의 손가락에는 순애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지 석 달. 먹고 살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된 순애는 그날 처음 알았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바로 그 내연녀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나 순애는 쓰러지지 않았다. 30년 전 부산대학교 병원 최연소 수간호사였던 그녀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했어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던 때였죠. 의사들도 제 실력을 인정했고 환자들 사이에서는 천사 같은 간호사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 손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아세요? 강태수를 만난 건 병원 응급실에서였어요.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의 보호자였죠.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어머니 걱정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참 착해 보였어요. 제가 밤새 그의 어머니를 간호했고 다행히 어머니는 완쾌하셨어요. 간호사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순진했던 거죠. 결혼 후 처음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간호사? 고작 간호사한테 내 아들을 줬단 말이야? 의사도 아니고. 그때 남편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30년 시집살이의 시작. 시어머니는 저를 종처럼 부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밤 11시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병원 일을 병행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죠. 그 병원 일 그만둬. 내 아들 시중이나 제대로 들어. 처음에는 반항했어요. 제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교활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거든요. 순애가 병원에서 젊은 의사랑 붙어 다닌다더라. 순애가 나한테 욕을 했어. 이 집에서 널 쫓아내겠다고. 남편은 그 말을 다 믿었어요. 아니, 믿는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남편은 점점 제게 냉담해졌고 결국 저는 병원을 그만뒀어요. 29살 간호사 경력 7년 만에 모든 걸 내려놓았죠. 그래,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겠네. 시어머니는 승리자처럼 웃었어요. 그날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 딸 민서가 태어났을 때 잠깐은 행복했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면 세상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녀에게도 정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딸은 뭐하러 낳아? 집안 망신이야. 민서가 조금만 울어도 시어머니는 저를 닥달했어요. 저 울음소리 좀 어떻게 해? 내 귀가 썩겠어. 저는 민서를 업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달랬어요. 한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요.
그러다 민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처음으로 쓰러졌어요. 과로입니다. 쉬셔야 해요.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꾀병도 잘 부린다. 밥은 누가 할 거야? 남편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구나. 세월이 흘러 민서는 28살이 됐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독립했죠. 저는 56세가 됐고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출장인가 싶었죠. 하지만 옷장을 열어보니 남편의 양복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금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저축, 집 문서 전부 없어졌어요.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저는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어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태수가 어디 갔어요? 집에 돈이랑 서류가 다 없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알게 뭐야? 내가 못났으니까 남편이 도망간 거지. 쯧쯧. 내 아들 30년을 모시고도 마음 하나 못 잡았어? 어머니가 아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지랄하네. 내가 왜 내한테 말해야 하는데? 넌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어. 당장 나가.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을 종처럼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다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옷가지 몇 벌만 들고 시댁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민서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해운대 해변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한 달 30만 원. 남은 돈으로 겨우 석 달을 버틸 수 있었죠.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56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아르바이트, 전부 다 해봤어요. 그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광고를 봤어요.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연계. 월급 200만 원 이상 가능.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책을 펼쳤어요. 젊은 시절 간호사였던 경험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월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텍스트를 읽다가 눈이 침침해지면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해운대의 한 고급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순애 선생님, 새로운 환자분을 맡아주셔야겠어요. 재택요양이에요. 어떤 분이신데요? 박영숙 할머니. 65세시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마비가 있으세요. 가족 중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박영숙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30평대는 넘어 보이는 넓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실 벽에 대형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제 남편 강태수였어요. 둘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의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담당 요양보호사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사진 속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38살쯤 돼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네, 정순애입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저는 유미라예요. 어머니 좀 잘 부탁드려요. 제가 요즘 바빠서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거든요. 유미라.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이 여자가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제 재산을 훔쳐간 여자. 근데 할머니가 마비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 혼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구한 거예요. 유미라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걸. 박영숙 할머니를 처음 뵀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셨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하셨어요. 새로운 요양보호사예요? 네, 할머니. 정순애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약 봉투가 너무 많았어요.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게다가 용량이 이상했죠. 간호사였던 제 눈에는 바로 보였어요. 이건 과다 처방이야.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 거지?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지켜보기로 했죠. 며칠 후 유미라가 외출하고 집에 저와 할머니만 있을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따님 남자친구분은 자주 오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 말이야? 한 달에 한두 번 와. 미라가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어. 돈도 많이 주고. 돈을요? 응. 그 남자가 사업한다고 하더니 미라한테 돈을 달라고 했나 봐. 미라가 내 적금까지 깨서 줬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재산, 제 30년이 담긴 돈. 그 남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글쎄, 강모식이라고 했나? 강태수? 맞아, 강태수. 제 추측이 맞았어요. 남편은 내 재산을 들고 이 여자한테 도망친 거였어요.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할머니와 친해지기로 했어요. 매일 정성껏 간호하고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렸죠. 할머니는 점점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순애 씨, 너는 참 착해. 미라는 맨날 나한테 짜증만 내는데. 할머니, 따님도 바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 애는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제 이익만 챙기는 애였어. 나도 내 딸이지만 솔직히 무서워.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서우시다고요? 응. 그 애가 내 병원비를 대준다고 하면서 내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겼어.
나는 지금 내 집에서 새 들어 사는 것처럼 된 거야. 충격적이었어요. 유미라는 자기 친어머니한테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할머니, 혹시 그 서류 가지고 계세요? 어딘가에 있긴 할 텐데. 미라가 다 가져갔을 거야. 저는 유미라가 없을 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미라의 방 서랍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박영숙 할머니의 집이 유미라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죠. 강태수와 유미라가 공동 명의로 된 제주도 펜션 등기부등본.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두 사람이 제 재산을 빼돌려서 펜션까지 샀구나. 그것도 공동 명의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할머니 방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유미라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제 남편 강태수였어요. 저는 할머니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오빠, 요양보호사 새로 왔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모르겠어. 뭔가 캐묻는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그냥 요양보호사야. 뭘 알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여자랑 같이 있다니. 하지만 저는 울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죠. 그날 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왜 이 시간에 전화해? 민서야,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할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것, 재산이 다 없어진 것,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것, 요양보호사가 된 것,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까지. 엄마, 대체 왜 이제야 말해? 나 지금 내려갈게. 아니야, 오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 거야. 엄마 혼자 어떻게 해? 그 나쁜 놈들한테 당하기만 하면 어떡해? 민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유미라가 외출하면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중요한 서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강태수와 유미라의 통화 내용도 몰래 녹음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의 약 봉투를 다시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가 드시는 약 중에 혈전 용해제가 있었는데 그 용량이 너무 높았어요. 이 용량이면 출혈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간호사였던 제가 모를 리 없었죠. 할머니, 이 약 누가 처방해 드렸어요? 미라가 병원에서 받아왔어.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약 봉투에 적힌 병원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박영숙 환자분 약 확인 좀 하려고요. 박영숙 환자요? 잠시만요. 저희 병원 환자 아닌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병원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약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저는 약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봉투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어요. 유미라에게 원하는 대로 했어.
나머지 돈 빨리 보내. 이건 처방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불법으로 구한 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용량이면 할머니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죠. 유미라가 친어머니를 죽이려는 거야? 소름이 끼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약을 몰래 빼돌려 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는 원래 용량의 약으로 바꿔드렸죠. 간호사 시절 배운 지식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얼굴색도 돌아오고 기력도 회복되셨죠. 순애 씨, 요즘 이상하게 몸이 개우네. 다행이에요, 할머니. 하지만 유미라는 할머니의 상태가 좋아지자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갑자기 좋아졌어? 약 제대로 드시는 거 맞아? 응, 순애 씨가 잘 챙겨줘. 유미라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가 요즘 식사를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유미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유미라와 강태수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 방 근처에서 귀를 기울였죠. 오빠 이상해. 엄마가 좋아지고 있어. 뭐, 그 약이면 벌써 쓰러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요양보호사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그냥 약 용량 늘려. 빨리 끝내야 해. 엄마 집 팔아서 빚 갚아야 하잖아. 알았어, 오빠.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두 사람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모아둔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갔어요. 서류 사진, 녹음 파일, 불법 약물 봉투까지 전부 제출했죠. 사모님, 이거 심각한 사안이네요. 살인 미수에 재산 사기까지.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지금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강태수와 유미라가 동시에 체포됐어요. 체포 현장에는 저도 있었어요. 강태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저를 발견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순애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바라봤죠. 30년을 함께한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범죄자일 뿐이었어요. 순애야, 내 말 좀 들어. 이거 다 오해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한 짓 다 알아. 내 재산 훔쳐서 저 여자랑 도망간 거. 저 여자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한 거. 다 알아.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30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 맨날 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찌그러져 있기만 하고.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말했죠.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다 버렸어. 근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배신을 해? 이제 당신이 대가를 치를 차례야. 강태수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유미라도 같은 날 체포됐어요. 그녀는 발악을 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오빠가 시킨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불법 약물 구매 기록,
할머니 재산 횡령 서류, 강태수와의 공모 녹음 파일까지. 유미라는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재판에서 강태수는 재산 사기와 살인 미수교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유미라는 살인 미수와 재산 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죠.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법정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유미라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엄마. 법정을 나서는데 민서가 달려왔어요. 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수고했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대단하긴. 엄마가 더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민서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도 벌을 받았어요. 강태수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때 시어머니가 서류 위조를 도왔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어머니 아시죠? 그 서류 위조한 거. 경찰이 시어머니를 압박하자 시어머니는 마침내 털어놓았어요. 태수가 하라고 했어. 나는 아들 편들었을 뿐이야.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82세 노인에게 실형은 면해줬지만 평생 떳떳하게 살 수 없게 됐죠. 저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어? 복수하러 왔어? 아니요. 그냥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어요. 제 인생을 다 바쳤죠. 근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은 생 편히 사시길 바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일어나 병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영숙 할머니는 제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자기 딸처럼 대해주셨죠. 순애 씨,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 할머니,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유미라에게 빼앗겼던 집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셨죠. 순애 씨, 나랑 같이 살자. 나는 가족이 없어.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할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할머니 잘 모실게요.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민서도 자주 내려와요. 딸과 할머니, 저.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민서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 아빠를 신고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후회 안 해. 엄마가 더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 30년 동안 참기만 했으니까.
엄마는 정말 강해. 아니야. 엄마는 약했어. 근데 이제야 강해지는 법을 배운 거야. 민서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재산은 일부 돌려받았어요. 강태수가 빼돌린 돈 중 절반 정도는 회수됐죠. 나머지는 유미라와 함께 탕진한 거라 못 찾았지만 그래도 새 출발하기엔 충분했어요.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일이 좋아졌거든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던 때의 보람이 다시 느껴졌어요. 정순애 선생님, 요즘 환자분들이 선생님을 제일 좋아해요. 원장님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느 봄날 저는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옆에는 민서가 있었고 뒤에서는 휠체어에 탄 박영숙 할머니가 따라오고 계셨죠. 엄마, 바다 예쁘다. 그러게. 해운대 바다는 언제 봐도 좋아.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애 씨,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어. 고마워.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새 가족이 생겼잖아요. 바다가 반짝였어요. 30년의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강태수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미라도 감옥에서 반성문을 썼다고 해요. 하지만 박영숙 할머니는 딸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내 딸이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용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57세예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요. 민서가 약혼자를 소개해 줬어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엄마,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야. 곧 결혼할 거야. 그래, 반갑다. 저는 민서의 약혼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딸은 절대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민서는 강한 아이니까.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약혼자가 인사를 하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하지 마. 편하게 순애 씨라고 해. 민서가 웃었어요. 엄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래, 엄마도 이제 새 사람이야. 새 사람.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30년 전 제가 일하던 부산대학교 병원의 선배 간호사였죠. 순애야,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선배님? 어떻게 여기를? 내 소식 들었어. 뉴스에도 나왔더라. 대단하더라, 내가. 선배님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순애야, 너 다시 간호사 해볼 생각 없어? 우리 병원에서 경력 간호사 구하고 있거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만에 다시 간호사로 돌아간다고? 가능할까? 선배님, 저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내 실력은 내가 알아. 30년 전에도 최고였잖아. 저는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의 꿈,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 포기했던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까? 선배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 민서에게 이야기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다시 간호사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진짜? 엄마 완전 좋지. 엄마 원래 간호사였잖아. 다시 해봐. 근데 나이가 많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민서의 응원에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도전해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간호사 면허 갱신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죠.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 면허를 갱신했어요. 축하해요, 정순애 간호사님. 면허증을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29에 포기했던 꿈을 57세에 다시 잡은 거예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 복직했어요. 물론 수간호사는 아니지만 일반 간호사로 다시 시작했죠.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정순애 간호사님, 환자분이 찾으세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돌아 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지만 지금의 나는 3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사람. 민서의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행복해야 해. 엄마도 행복해야 해. 엄마는 이미 행복해. 너 덕분에. 딸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결혼식장에서 박영숙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제 새 가족, 제 새 인생, 30년의 시집살이, 남편의 배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지옥 같았지만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어요. 후회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거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지옥을 통과했으니까요. 엄마, 밥 먹자. 민서의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창밖의 바다처럼 저의 인생도 이제 평화롭게 빛나고 있어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2026년에는 하시는 일이 초대박 터질 거예요.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